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2편의 3장의 1절 계약 총론입니다. 계약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우리가 총칙에서 공부를 했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포괄되는 이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이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것이 계약이기 때문이죠.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법에서 다양한 제한이 가해진다라고 하는 거, 이 점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가령 보험계약과 같이 일방이 계약 내용을 미리 준비해 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체결되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사업자가 준비한 여러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약관 있죠. 그 약관을 보통거래 약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통거래 약관에 의한 계약은 효율적이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것은 공정한 거래를 해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이 바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우선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의 구별입니다. 전형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3편 2장 2절 이하가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15개의 계약, 이것이 전형계약입니다. 그리고 전형계약이 아닌 것을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계약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네, 무수하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 자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법은 수많은 계약 중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는 계약 유형을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그 수많은 계약 중에서 15개를 골라서 전형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전형계약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계약의 내용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해서 유상으로 그걸 빌려 쓰고 나중에 그걸 돌려주는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전형계약은 비전형계약에서 문제된 법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구별입니다.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15개의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광고, 이것은 유일한 요물계약입니다. 우리 민법은 의용민법과 비교해 볼 때 낙성주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의용민법에서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행민법은 이것을 낙성계약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이 구별을 보겠습니다. 쌍무와 편무, 또 유상과 무상, 이것은 이 기준이 전혀 다른 구별이긴 한데 이 양자의 구별이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쌍무, 편무, 또 유상, 무상의 각 구별, 뒤에 보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실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 이 부분이죠.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은 계약 성립 이후에 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는가 여부입니다. 그리고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 기준은 계약 성립 이전, 이후를 통틀어서, 즉 계약 전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쌍방이 모두 경제적 출연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약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A와 B가 이런 식으로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 계약 성립 후의 시점에서, 이것은 쌍무계약이라는 얘기죠. 반면에 계약 성립 전과 후를 불문하고 어쨌든 계약 당사자가 서로 출연을 하게 되면은, 둘이 출연을 하게 되면은 유상계약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계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해 편의를 위해서 두 명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데요, 두 가지인데 이 중에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인가? 입니다. 결론은 이것은 참인명제가 아닙니다. 자, 대부분의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그런데 쌍무계약 중에는 무상계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쌍무계약이면서 무상계약인 계약으로서 사용대차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대주는 목적물을 사용차주에게 인도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차주는 사용 후에 해당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 성립 이후에 사용대주, 사용차주가 각각 채무를 부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대차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용대차 계약에서 출연을 하는 것은 사용대주만 출연을 하지 사용차주는 출연이 없습니다.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무상계약입니다. 뒤에서 또 보겠지만은 사용대차를 편무계약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용대차를 낙성계약으로 규정하는 현행민법에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보충학습에서 볼 수 있고, 또 한편 사용대차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용대차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죠. 예. 그런데 사용대차 계약에서는 동시행 관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계약 성립하고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사용차주에게 인도해야 나중에 사용하고 반환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너가 이행해야 나도 이행한다, 이런 식의 동시행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대차를 편무계약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사용대차를 편무계약으로 보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 즉 근본적으로 쌍무와 편무의 구별 기준, 이것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명제입니다.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이것도 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그런데 유상계약 중에는 편무계약도 있습니다.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의 예로 현상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10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A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B가 강아지를 찾아서 제공했다면 A, B 간의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상광고는 강아지를 찾아서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그 과정에서 A가 청약을 했죠. 강아지 찾아오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청약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B가 강아지를 찾아서 제공했죠. 이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후의 시점에서 봤을 때 급부를 부담한 사람은 누구죠? 네, A만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현상금으로 자기가 제안했던 보수를 지급해야 될 의무는 A만 있습니다. B는 뭐예요? B는 이미 계약 성립을 위해서 자기가 제공한 이 행위 있죠. 이것이 승낙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은 계약 성립 후의 시점에서 한 사람만 채무를 부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편무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 전 과정을 보면은 B도 자기 시간을 들여서 강아지를 찾았죠. 그것도 출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과정을 통틀어 보면은 A도 출연을 했고 B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이 쌍무, 편무 그리고 유상무상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실제상으로도 여러 가지 실익을 보입니다.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통상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문제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대차와 같은 경우에는 쌍무계약이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차계약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담보책임, 우리가 매매계약에서 자세히 볼 텐데 이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입니다. 이 채무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느냐 여부에 따른 구별인데요. 가령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고 매매는 일시적 계약이죠. 이 계속적 계약은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간단히 보면은 인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계약의 중요 부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가령 계약 당사자 일방의 파산 또는 사망, 이것은 계약관계 소멸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해제가 아닌 해지가 고려되죠. 우리가 해지 공부를 할 때 이 얘기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존속 기간이 중요한 법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존속 기간을 직접적으로 민법이 규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에 계약 체결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당사 쌍방에게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일시적 계약과 달리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요식 계약과 불요식 계약의 구별입니다.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경우 이것을 요식 계약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하는데요. 현행민법은 15개의 전형 계약을 모두 불요식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관련되는 사항이죠. 자, 다음으로 계약의 성립을 보겠습니다. 성립 중에 계약 성립의 원칙적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은 합의에 의해서 성립합니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합의는 이 객관적인 합치와 주관적 합치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객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은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고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것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가령 A가 B에게 청약을 했는데 B가 아닌 C가 같은 조건으로 승낙한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 합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지 않은 경우를 불합이다, 불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합의에는 이렇게 의식적인 경우와 무의식적인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의식적 불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 즉 청약과 승낙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수정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 이런 것이 그 예가 되겠죠. 이때에는 뒤에 한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적 불합의인데요. 이 무의식적 불합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즉 청약과 승낙의 불일치를 의식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적 불합의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착오입니다. 착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와 B 사이에 계약이 있다라고 했을 때 착오는 이 의사표시, 두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의사표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A의 B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이 A의 B에 대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불일치를 표의자, 즉 A가 모르는 경우, 이게 착오입니다. 반면에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A가 B에게 또 B가 A에게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 의사표시와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를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와 무의식적 불합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에서는 그것이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무의식적 불합의에 있어서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도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이 계약 성립 요소 중에서 청약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을 제한하는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거기에 대응해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청약을 해오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령 A가 B에게 청약의 유인을 하면 B가 A에게 청약을 하고 A가 승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승낙을 보겠습니다.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을 받은 사람이 청약자에게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수락한 때는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계약 경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건 534조인데요. 만약에 이런 534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청약자는 승낙자가 제안한 것과 동일한 청약을 반복해야 되겠죠. 승낙은 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이것을 승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우를 나눠서 좀 보면은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하고요. 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승낙기간 후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승낙기간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불문하고
늦게 도착한 승낙, 즉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이 규정도 좀 전에 말씀드린 534조와 함께 계약 경제를 고려한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 특칙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조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을 하면서 10월 5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B는 A에게 10월 1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10월 5일 전에 승낙이 도달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10월 5일이 지나서야 A에게 B로부터의 승낙 통지가 도달했습니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승낙의 통지가 늦게 도착했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A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죠. 이것이 528조 2항과 3항의 규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지를 하지 않은 A에게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거죠. 다음으로 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성립 시기가 문제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 531조가 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계약 성립한다, 뭐 이런 식이죠. 의사표시, 청약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 531조가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과 어울리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은 1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도달주의에 따르게 되면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승낙의 효력이 발생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528조, 529조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자 간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뜻으로는 그런 것인데, 이 격지자 여부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대화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531조는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111조 1항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학설이 있는데, 이들 학설은 이 제531조와 도달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논리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제531조는 입법상의 실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에 관해서 이것을 특별히 발신주의로 해야 할 이론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531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형태의 계약 성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사실현과 교차청약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사실현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뭐 개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A가 매도 청약과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물건을 B 당신이 사용하면 승낙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 B가 그것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해서 의사신호로 인정되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교차청약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A가 자기가 가진 값이라고 물건이 있는데 B에게 이걸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매도의 청약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도 B는 A 소유의 값이라고 하는 걸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B도 A에게 청약을 했어요. 둘 다 청약이 있죠. 청약 승낙이 아니라 둘 다 청약을 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청약이 상호 교차된 때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네, 다음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멸실된 물건을 목적물로 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람은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5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535조는 독일에서 형성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이론의 일부를 명문화한 것이고요. 이 이론에 관해서 대단히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우리 강의에서는 535조의 규정 내용에 한정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계약 체결성의 과실 이론, 독일에서의 이 이론은 이만큼인데 우리는 요 중에 이만큼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535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535조의 적용 요건인데요.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급부가 원시적 불능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불능은 원시적 불능 중에서 목적물의 부존재와 같은 객관적 불능을 의미합니다. 타인 소유물 매매와 같은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채무불이행 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되죠. 세 번째로 이 계약 교섭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과 악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책임 이론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선의 무과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이런 거 이것은 가해자의 면책 사유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 과실 상계 사유가 될 뿐이죠. 그런데 계약 체결성의 과실 이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선의 무과실 이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특이합니다. 다음으로 535조의 효과입니다. 이 배상해야 될 손해는 피해자인 당사자가 목적의 불능을 알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또는 기타의 손해, 즉 신뢰 이익입니다. 신뢰 이익이 배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해서 제대로 이행됐더라면은 상대방에게 생길 이익,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자, 이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A가 말이죠. A가 B로부터 고가구를
구입을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원시적 불능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A는 고가구가 오게 되면은 그걸 배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울릴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도 다시 정비하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가구들도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A가 이 해당 계약으로부터 얻는 이행이익, 즉 이행기의 고가구의 시가와 매매계약 사이의 차액, 이것이 5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A가 제535조에 따라서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배상액은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입은 손해가 1,000이라 하더라도 1,000까지는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실내이익 배상으로 하고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안에서 이행이익은 50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인데요. 이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을 구성하는 채무, 이 채무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가 갑 물건의 소유자이고 이 A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이죠? 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채무자이고 또한 모두 채권자이기도 하지요.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A가 채무자고 B가 채권자가 되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B가 채무자, A가 채권자가 되겠죠. 이와 같이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는 서로 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쌍무계약을 구성하는 채무는 서로 의존 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이 결련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 이건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각각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데,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채무와 이 채무는 각각 독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쌍무계약에서는 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견연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립상의 견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나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행상의 견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존속상의 견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채무가 소멸하면 나도 소멸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A와 B 사이의 채무는 각각 독립적인 것인데 견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채무가 독립적인 하지만 서로 간섭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개의 자석이 각각 별개이지만 가까이 두면 서로 영향을 미치죠. 이런 비유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행상의 견연성을 보겠습니다. 이 성립상의 견연성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론상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성립상의 견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서 보충학습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행상의 견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변제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고요.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당신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서로 버티다 보면은
쌍무계약은 영영 이행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약간 엉뚱한 생각이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추론입니다. 자, 동시행의 항변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시행의 항변권 문제는 변제의 제공과 긴밀하게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변제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제를 했거나 혹은 변제 제공을 하면서 이행 청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면 나는 변제 제공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변제 제공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이행은 위법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계약 채무불이행 390조 얘기를 할 때 얘기했었죠. 이 문제하고 연관을 시킨다면은 여러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아니라 이 이행상의 견연성의 다른 발현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중에서 우선 이행지체 책임 저지효를 보겠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굳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 예컨대 지연배상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쌍방 모두 변제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변제기가 지났다면 쌍방 모두 이행지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이행지체에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지연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이 변제 제공을 했다면 그 후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서 지연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행지체 책임 저지효입니다. 다음으로 상계금지효입니다. 이 상계금지효도 주장 행사하지 않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A가 매도인, B가 매수인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대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 전에 A가 B로부터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100만 원 이거를 A가 빌렸다라고 가정해 보죠. A, B 간의 모든 채무가 서로 이행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A가 B에 대한 1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기한 A의 B에 대한 채권과 B의 A에 대한 채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만약에 A의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은 B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대로 B가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겠죠. 이 536조 1항 본문이 정하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달리 이들 두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장 내지 원용을 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상황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점에서 동시행의 항변권 자체와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의 행사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호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의 존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호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동일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행 관계는 채권 관계의 상환적 청산이 요구되는 경우에 널리 유추 내지 준용됩니다. 무효에 따른 상호 반환 의무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호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이행상의 견연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중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즉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536조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제공을 하고 있다면 이행상의 견연성을 주장할 여지가 없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 존속상의 견연성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드리죠. 자, A와 B 사이에 A가 갑의 소유자인데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목적물, 이 A 소유의 매매 목적물이 A, B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가 B에 대해서 이행해야 될 이 채무를 면합니다. 왜? 책임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A에게는. 그러니까 채무를 면하죠. 이 경우에 B도 A에게 채무가 있었죠? 금전채무죠. 이 금전채무. 그러니까 이것이 불능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 경우에 B의 A에 대한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쌍방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 이것을 대가위험이라고 합니다. 대가위험은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간의 존속상의 견연성 문제입니다. 이 대가위험에 관해서 537조는 A가 B에게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능이 된 급부를 기준으로 할 때 채무자인 A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입법주의를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다라고 합니다. 이 대가 위험 부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두 당사자는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고 혹시 이행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죠. 이 문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민법 5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인데요. 참고적으로 보충학습에 있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법 전체 체계와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가 갑의 소유자인데요.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B 누구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됐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프랑스나 일본은 우리와 다른 결론이 됩니다. 이 경우에 프랑스나 일본 민법에 따르면은 A는 B에게 이거는 이행할 수 없죠. 근데 B는 A에게 이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불능이 된 채무의 채권자, 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프랑스나 일본은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나 일본법에서 B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위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갑 물건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나 일본은 물권 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이 B에게 이전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를 해야 물권이 이전되죠.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 차이 때문에 대가 위험 문제가 달리 설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물권 질서는 채권 질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경우를 보겠는데요.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죠. 근데 사실 이 사안은 위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위험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 채권자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때에도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538조 1항 2문이죠. 이 규정은 채권자 지체 중에는 대가 위험을 채권자에게 지우겠다라고 하는 취지이죠. 이 538조 1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예컨대 채무자가 부담했어야 할 교통비,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538조 2항이죠. 이 규정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귀속될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A와 B 사이에 매도인, 매수인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매매 대금을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이 B는 C에게 소비대차에 기한 100만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의 채권을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통상적으로는 B가 C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100만 원을 A에게 매매계약에 기해서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B, C 간에 이 B와 C 간에 C가 직접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 경우에 이 B와 C 사이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A, B, C. 네, 학설은 이때 C를 낙약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B를 요약자, 그리고 A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근데 민법전에서는 수익자를 제3자라고 하고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입니다. 즉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그 부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으로 인해서 이행인수, 네. 이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행인수는 인수인과 채무자 간에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일 뿐 제3자인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자가 그 전에는 없던 새로운 채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으로 인해서 채무인수 중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죠.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로 하여금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변경되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동일성이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채무인수 중에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증가함으로써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이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우선 수익자의 권리 발생 시기인데요. 수익자의 권리가 언제 발생하느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발생합니다.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 즉 요약자와 낙약자죠. 이 당사자는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민법은 이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변동된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낙약자에게 최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봅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내부 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942조의 규정이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내부 관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낙약자에게 부가적인 부담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계약 총론을 대상으로 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